자, 이번에는 인버스 투자 철학의 세 번째입니다. 저희는 사이클을 투자 전략이라는 거를 사용한다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장은 기본적으로 사이클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이렇게 아예 그림으로, 이미지로 보시는 게 나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을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투자시장도, 금융시장도 저렇게 계절처럼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이클이다라는 거고요. 저희는 두 개의 사이클을 주장하는 쪽입니다. 하나는 이런 경기 사이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겨울이 와서 모든 것이 얼고, 그러지만 다시 봄이 와서 자산이 올라가고, 그게 실적 장세라고 말하는 여름 장세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최고점을 향해서 가는 가을이 있고, 그런가 하면 다시 얼음이 오는 겨울이 있는, 이런 투자 사이클 외에 자산시장에도 사계가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반영한 그런 하우스고요. 그러니까 사계절이 있으니까 저희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 전문가는 이 모든 계절에 다 투자할 능력을 가졌지만 개인은 모든 계절을 다 투자할 수 없다. 특별히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하는 투자는 주식과 같은 그런 어떤 위험자산이라고 말하는 분류되는 쪽들을 투자하는 것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 고객들에게 권유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러면 변화가 있느냐 하면, 봄과 여름에는 적극적으로 주식에 투자할 때다. 그런가 하면 가을은 점차적으로 주식을 채권으로 바꿔갈 때다. 겨울에는 100% 채권을 갖고 있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쉽게, 채권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겨울이라는 그런 계절에 그 투자시장에 있어서 계절이 온다면, 그때는 에쿼티라고 말하는 그런 주식 기반의 투자보다는 채권, 현금, 채권에 준하는 그런 자산들, 그런 자산들을 주로 보유하도록 하는 그런 운영을 권유드리고 있고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지만 에셋 간의 리밸런싱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을 사서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주식의 비중이나 어떤 구성을 바꿔간다. 예를 들면 원금만 놔두고 이자 부분은 다 채권으로 바꿔서 기본적으로 그 위험이 왔을 때 다시 그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야 될 때는 그 채권을 팔아서 그 수익금을 갖고 다시 주식을 더 편입하는, 봄, 여름이 온다면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그런 계절 사이클을 활용하는 투자를 저희는 권유드리고 있다. 그래서 그 사이클 투자 전략을 구사한다라고 보고요. 경기 사이클 외에 또 하나의 사이클이 있는데, 이 또 하나의 사이클은 세계화 지역화 사이클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건 저희가 이제 경기의 변화에 따라 사이클이 오는 것처럼 세상의 구조가, 산업의 구조가 바뀌는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은 보통 세계화 사이클과 지역화 사이클이라고 부르고, 기간은 한 50년 정도 주기로 발생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은 금융위기 이전과는 좀 다르게 양적 완화 이후에 상당 부분 짧은 사이클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2, 3년에 한 번 정도씩 경기 사이클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아니지만 경기 사이클에 반영이 있다라고 보면, 이 세계화 지역화 사이클, 그러니까 구조적 사이클은 50년 단위 정도니까 굉장히 긴 사이클이고,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기술의 시대가 2010년도부터 시작돼서 이제 지금 10년 정도 지나왔고, 원래 기술의 시대 보통 사이클이 50년이다 보니 40년 정도의 사이클 기간을 남겨져 있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클, 그 기술의 시대 이런 어떤 시대가 세계화 시대,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1800년대부터 보면 이제 그 기술이 GDP 성장을 이끌고 주도했던 때가 있고, 세계화 시대는 기술이 아니라 전 세계 교역량이, 전 세계의 국가 간의 그런 어떤 무역이 GDP 성장을 주도했던 시대가 있다. 그런데 전 세계 국가 간의 교역이 GDP 성장을 주도하던 때는 당연히 세계화라고 말하는 서로 간의 WTO, 가트, 이런 국가 간의 협력이
극대화됐던, 잘 기억해 보시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냉전이 무너지고 나서 중국이 문을 열고 소련이 이제 4개로 나눠지면서 기본적으로 오고 가는 일들이 가능해졌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실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70년대부터 75년대부터 이제 냉전이 무너지고 WTO 가트 체제가 시작됐던 그런 시기고, 그럼 그 전에 냉전이 세계를 지배하던 20년부터 75년까지 시대는 그러면 국가 간의 교육이 아니라 뭐가 세계의 GDP를 이끌어갔느냐? 기술 발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기술들은 이때 이미 20년부터 70년도에 만들어진 기술들, 뭐 전기부터 해서 제가 당장 생각나는 거는 비행기네요. 비행기 가장 빠른 속도를 콩코드기라 그래서 과거에는 막 그 비행기의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하는 시대가 있었으면 그 뒤로 기술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고 속도를 내는 게 보잉사로 보면 뭐 707 뭐 이렇게 갔는데, 그 같은 시리즈 747이 아직도 똑같은 속도로, 예, 마하로 다니는 항공기가 일반화되지 않고 가장 최고의 속도를 이미 갱신한 뒤로 그거를 다시 갱신하지 않고 그냥 그 속도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잉, 제가 알기로는 747 같은 것들이 같은 그 급의 기종인데 1920년대에서 70년, 그러니까 70년대 개발된 이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왜?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술이 주도하는 시대에는 점점점 기술 발전에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나는 반면에, 그래서 기술이 자꾸 새로 생겨나고 갱신되는 데 반해서 세계화 시대에는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기술에 투자하려면 어떤 게 있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기술이 반영되고 나면 더 엄청난 수익이 나긴 하지만 사실은 처음에 그 기술을 일반화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어떤 돈이 들어가는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왜냐하면 세계화 시대에는 그렇게 벌지 않아도, 예를 들면 무슨 간단한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공장이라도 인건비가 싼 중국, 인건비가 싼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만들면 그냥 이익이 많이 나서 그 회사는 큰 회사로 점점 발전하는 거죠. 특별한 기술이 점점점 나오지 않아도 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다 짓기만 하면 그 회사는 성장할 수 있는 시대. 이게 세계화 시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 간의 이런 어떤 지리적인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서로 교역하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시기에는 노동이랑 자본에 의해서도 충분히 카피죠. 특별한 기술을 새로 만들어내지 않고 저 회사가 만들어내는 그 기술을 갖고 다만 지역을 중국이나 베트남 가서 생산하면 같은 기술이라도 돈을 버는. 왜? 단가가 떨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면에서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는 시기가 세계화 시대고요. 서로 교류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다 공장을 둘 수 없었던,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만들어서 낮은 인건비로 생산할 수 없었던 시대에는 그렇게 못하니까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거, 없던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밖에는 없는 시대에는 그게 발달한다. 그게 기술의 시대라. 그게 20년대에서 70년대. 우리가 아는 자동차부터 해서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이때 나온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뒤에 2010년까지는 특별히 기술에 온 힘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대가 50년간 지내왔고, 금융위기라는 커다란 위기에 의해서 세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다시 국가 간의 어떤 교역이나 이런 거로 성장하지 않는 기술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이전의 세계화 시대의 장벽이 이제 그 세계화 시대의 그런 흐름들이 다 무너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기술의 시대라고 말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 10개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왜? 2, 3년 내의 어떤 기록 통계를 보면 세계 10대 기업 안에 7개가 기술 플랫폼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플랫폼 기업입니다. 기술을 사용해서
플랫폼으로 돈을 버는 회사. 그런데 10개 중에 7개가 이런 건 이게 뭐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단 10년 전 2010년도에만 해도 이 10개 중에 3개는 에너지 기업, 3개는 자동차 기업 이런 식이었죠. 자, 이 기업은 기술 기업입니까? 아니고요. 더 자본과 노동을 사용해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기업들이죠.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과 10년 만에 이제는 소위 말하는 국가 간의 어떤 교역에 의해 성장하지 않고 자체 기술로 플랫폼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술 기업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술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지금은 기술의 시대다라는 거고, 그럼 기술의 시대가 어떤 거냐? 기술 기업들이 기하급수로 성장하는 시대다라는 거죠. 그럼 기하급수 기업이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되죠. 기하급수 기업은 뭐냐면 과거에는 기업이 성장할 때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시총 1조가 되는데 최소한 20년 이상 걸렸다면, 우리가 잘 아는 포춘 500대 기업은 다 평균적으로 20년 이상 걸려서 시총이 1조가 됐다면, 최근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1조를 가는데 단 1년이 걸리지 않는 기업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업의 공통점이 뭐냐? 기술 기업이라는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을 찾아보면 다 기술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을 우리는 기술의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전에 자본이나 노동에 투자했을 때 에너지 기업이나 자동차 기업들이 가져갔던 대형화되고 다국적이고 이런 특성이 아니라 기술을 근간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들이 상장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마지막에 있는 오큘러스 같은 경우는 6개월 내에 시총 1조를 갖고, 최근에 중국의 그런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상장되기도 전에 이미 60조짜리가 탄생하고 있는 거죠. 다 근데 공통점이 기술을 근간으로 한 기업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럼 왜 갑자기 과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기술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게 됐느냐라고 하면, 그건 기술의 기하급수 곡선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기술은 산술곡선적으로 리니어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발달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익스포넨셜하게 발전하는데,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는 기하급수 곡선에서 이렇게 평평한 면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 기업이지만, 그래서 상당히 각광을 받지만 당장 자기의 기술로 돈을 버는 기간은 쉽게 빨리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은 이제 2000년도부터 쭉 기술 곡선이, 이 기하급수 곡선이 진행이 돼서 우리는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이 곡선의 무릎이라고 부르는 여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무릎의 특징이 뭐냐면 이 리니어한 선이나 이런 것과 달리 이 무릎을 지나면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이 단 1년 만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단 1년 만에 제품의 단가가 급속하게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서 그 급속도의 수요 때문에 돈을 빠르게 버는 기업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 보이는 이 로컬 모터스라는 회사는, 과거의 자동차 회사는 생각도 못했던 3D 프린터로 자동차를 찍어내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간도 현대차, GM 이런 것들이 차지해야 되는 그런 땅이 필요 없어요. 그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땅만 있으면 되고 24시간에 한 대씩 찍어냅니다. 직원도 100명 남짓한, 그래서 신차 제작비가 1000배 저렴하고 제조 기간이 22배나 단축돼. 그러니까 빨리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 3D 프린터 기술은 자기가 개발했냐? 그거 아닌 거죠. 이미 나온 기술을 가져다가 빠르게 수익성으로 바꾸는 회사들이 이렇게나 많이, 3D 프린팅, 산업용 로봇, 드론, 태양에너지, 센서, 생명공학, 내공학, 의학 이런 쪽으로 기술을 가져다가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상 엄청난 속도로 수익성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 DNA 염기서열, DNA 시퀀싱이라는 쪽을 보면, 과거 2007년도에는 DNA 분석을 한번 하려면 $10,000,000가 있어야 됐다.
그런데 지금은 2014년엔 $1,000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DNA 시퀀싱, DNA 염기서열 분석해주는 회사가 얼마 받냐면 50만 원이면 조상까지 다 찾아준다. 그 정도로 되니까 어때요? 전 세계에서 나 그거 해보고 싶어요. 내 DNA 왜 그거 왜 하냐면 염기서열 분석하면 앞으로 자기가 걸릴 병도 알 수 있고 미리 치료 강화시켜야 하는 어떤 체질이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안젤리나 졸리가 본인의 가족력을 미리 DNA 분석에 의해서 알아가지고 절제 수술을 해서 암을 피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2007년에는 $1,000만.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 같은 애 1억 막 얘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10만 원이 되니까 어때요? 폭발적인 수요가 오고, 폭발적인 수요는 뭘 만들어내냐면 바로 수익성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뭐도 많이 안 들어가요? 자본도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로 수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주가는 뭐가 좌우하겠습니까? 모든 비용 빼고 실제 순이익이 아니겠어요? 자본이 적게 들어가고 이미 발달된 기술을 컨버전해서 사용하니까 당연히 순이익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아주 엄청난 수요를 창출해내니까 회사가 바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기하급수 기업이 수십 개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라는 거고, 이게 그래서 무슨 시대예요? 기술의 시대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계화 시대가 아니라 로컬라이제이션 시대, 기술의 시대고,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그런 어떤 리쇼어링이라든지 미국도 지금 미국 내에다가 반도체 밸류체인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도 미국 내에다가 결국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조업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거를 지금 다시 30%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세계화가 아닌 거죠. 로컬라이제이션인 거죠. 그러면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받쳐줘야 되냐? 기술이 받쳐줘야 된다.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 자체에다가 모든 해외에 나가 있는 자기네 나라가 들어와라. 미국에서 제조해라. 이거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려면 뭐가 제일 큰 문제냐면 인건비입니다. 왜?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쌓아던 인건비를 미국에 데려다 놓으려면 엄청난 인건비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해결하는 정말 첫 번째 방법은 로보틱스, 그 다음에 자동화라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기술을 근간으로 한 기술 산업들이 무조건 필요하게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경기의 변화에 따른 투자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앞으로 한 40년 동안 기술이 지배하는 1920년부터 1970년대까지 저희가 이미 배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고요. 이거는 투자의 초점은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머스는 사이클 투자 전략을 가진 거의 결과물로 저희는 산업 투자를 위주로 합니다. 개별 기업보다는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산업을 찾아내고 그 산업에다 투자하는, 그래서 섹터, 테마 이런 주로 ETF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만은 그런 투자를 하는 이유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어떤 뷰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생겨난 지 3년 됐지만 3년 동안 레코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뭐 2018년도에 하락장과 2019년도에 또 뭐 금리를 상승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랬고 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를 맞았고 뭐 이런 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트랙 레코드가 상당히 좋은 이유는 이 지금 시장을 움직여가는 아주 주요 기업들의 그 대상을 좁혀서 기술 기업이라는 대상을 좁혀서 그리고 이 기업을 산업에다 투자함으로 해서 어떤 계열별 기업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산업이 성장하지만 그 기업이 특별한 난관에 빠지면 저희에게 성과가 안 나오는 반면에 산업에다 투자하면은 큰 어떤 장애물 없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한 40년 동안 기술의 시대가 계속 될 거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투자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머스 투자자문의 투자 철학 3가지 중에서 기술의 시대, 특별히 경기 사이클과 구조적 사이클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